자, 이번 시간은 154쪽의 감정평가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회 때 감정평가 방식에서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4문제나 나왔거든요. 이 파트에서만. 감정평가 방식은 감정평가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하시는데요. 사실 감정평가 전체가 다 사실은 상대적으로 다른 파트에 비해서 점수 따기 쉬운 부분이에요. 비교적 문제도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 방식 먼저 개요부터요. 154쪽입니다. 154쪽. 먼저 감정평가의 방식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그 개요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원래 그 가격 결정 원리를 만든 사람이 마샬이었잖아요. 마샬. 그죠? 마샬이 가격 결정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X축에는 수량을 썼고요. Y축에는 가격을 썼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죠. 균형 가격과 균형린. 여기 이제 균형점이었습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과 수량이 정해졌던 거 기억나시죠? 완전 경쟁 시장.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감정평가서가 필요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해진 그 가격이 결국 가치일 테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불안전한 시장이다 보니 감정평가사가 그 기능을, 시장의 기능을 대신해야 되죠. 그럼 감정평가 방식도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있고 수요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있어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도 있고요. 공급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뭐냐? 원가 방식이에요. 수요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수익 방식이에요. 수요와 공급의 균형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이 비교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평가의 방식 3개,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원비수 이렇게 3가지의 평가 방식이 어떤 논리에서 왔는지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공급 곡선 논리에서 온 평가 방식은 원리가 비용성, 공급 곡선 자체가 비용 곡선이거든요. 비용성의 사고방식에 기초를 둔다. 그리고 수익 방식은 수요 곡선 논리에서 왔는데 말 그 자체로 수익이잖아요. 수익성의 사고방식에 근거를 둔다. 비교 방식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논리잖아요. 시장성의 논리에 근거를 둔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방식이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 방식도 수익 방식도. 그럼 우리 교환의 대가인 교환 가치가 가액이었고 용익의 대가인 사용 가치가 임료였잖아요. 그러면 교환의 대가인 교환 가치인 가액을 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액을 구하는 방식, 임료를 구하는 방식. 마찬가지로 비교 방식도 가액을 구하는 방식, 임료를 구하는 방식. 수익 방식도 가액을 구하는 방식, 임료를 구하는 방식.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가액, 임료 이렇게. 그럼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각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럴 때 원가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식, 원가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식은 뭐냐? 적산법, 원가법. 먼저 원가법. 여기서는 명칭이 원가법 이렇게 부르고 임료를 구하는 방식은 명칭이 적산법.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명칭도 알고 계십시오. 명칭. 원가법, 요거는 적산법. 이렇게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액을 구하는 방법 비교 방식에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식을 수익 환원법, 임료를 구하는 방식을 수익 분석법,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죠. 이때 원가 방식, 원가법은 원가 방식, 가액을 구하는 방법, 원가법은 가액, 적산, 가액, 임료는 적산, 임료.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가액을 비중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임료는 비준임료,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으로 구한 가액을 수익가액, 수익 분석법으로 구한 임료가 수익임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 관계를 구분 잘 해 놓으십시오. 원가법 적산가액, 적산법 적산임료, 거래사례 비교법 비중가액, 임대사례 비교법 비준임료,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수익분석법 수익임료.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명칭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되 3방식 6방법이에요. 3방식 6방법의 명칭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명칭 원가법, 적산가액, 거래사례 비교법, 비준가액,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그 중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식 위주로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명칭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3방식 6방법 명칭은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험에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도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적산가액과 비중가액과 수익가액이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구한 가액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최종적인 평가액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산가액. 그래서 여러분은 유념할 것이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시산가액이라 한다. 어떤 거를요?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 요걸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시산가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해 줘야 돼요. 조정. 그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시산가액 조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렇게 적산가액, 비중가액, 수익가액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시산가액, 이 시산가액을 조정해줘요. 그래서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최종적인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해서 구하냐면 시산가액 조정을 통해서 구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산가액이나 비중가액이나 수익가액은 시산가액, 마치 어떻게 기억하자? 시산, 임시로 계산한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시산, 얘네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산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비중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수익가액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구하는데 요거는 다 설명드려요. 실제 문제 가지고 다 대입해서 이렇게 시산가액 조정한다. 산술평균하지 않고 가중평균한다. 그렇게 해서 구한다는 거 다 알려드려요. 지금은 명칭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초과정에서는 원비수 3가지 평가 방식이 있는데 가액과 임료를 구하는 방식 6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요게 3방식, 여기 6방법, 3방식 6방법이라 한다. 그럼 3방식 6방법에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명칭을 좀 더 잘 기억하시고 시험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 위주로 나왔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원가법으로 들어가서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완화법의 순서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적산법이나 임대사례비교법이나 수익분석법은 이런 명칭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원가법 갈 겁니다. 지금부터 원가법입니다. 자, 원가법입니다. 우리 교재의 원가법과 관련된 부분은 페이지로는 원가법입니다. 156페이지죠. 자, 여러분 여기 흑판주계를 마치 감정평가 대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평가한다고 가정합시다. 얘를 평가할 거거든요. 얘가 얼마냐? 요걸 평가하려고 그래요. 평가하기 위해서는 얘와 똑같은 거 세 것.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게 얘라고 가정합시다. 얘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새 거예요. 그런데 얼마냐면 1,000원이라 합니다. 1,000원이에요. 그리고 빼요. 얘는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3개월간 사용한 거래요. 3개월간 사용했는데 얼마치가 감가됐냐면 300원어치가 감가된 상황이래요. 그러면 얘는 300원어치가 현재 감가되어 있다. 그럼 매월 100원씩 300원어치가 감가되어 있어요. 빼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700원이다. 이렇게 평가하자는 거예요. 이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어떻게 했죠?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게 1,000원. 요거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새거 빼기 300원어치를 사용했어요. 감가됐어요. 그럼 감가가 된 거 300원어치를 빼요. 그러면 얘는 700원이다. 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법입니다. 이때 1,000원이 뭐냐? 1,000원은 제조달 원가. $1,000을 제조달 원가라 그래요. 거기서 빼기 300원을 감가 누계액이라 그래요. 감가 누계액을 빼요. 그러면 700원이 뭐냐면 적산가액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서 적산가액을 구하는 것.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이때 1,000원이 제조달 원가고 300원은 감가 누계액이고 700원은 적산가액이다. 그러면 300원을 여러분 300원 감가 누계액을 구했죠. 1,000원으로부터 빼내요. 1,000원으로부터 이렇게 빼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가수정이다라고 해요. 감가수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유념할 것은 제일 먼저 제조달 원가에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걸 원가법 이렇게 불러요.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내는 것. 감가 누계액 300원을 구한 다음에 1,000원으로부터 빼내는 행위를 감가 수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걸 원가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 원가법이라고 하는 것을 순서대로 이야기할 때 제조달 원가라는 게 뭐고 감가수정이라는 게 뭔지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조달 원가와 감가수정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토지는 원가법을 쓸 수 있느냐? 토지는 원가법을 쓸 수 있느냐? 여러분,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제조달 원가를 못 구해요. 부증성 때문에. 부증성이란 특징 때문에 제조달 원가 못 구하고 영속성이란 특성 때문에 감가 누계액도 못 구해요. 영속성이란 특징 때문에 감가 누계액도 못 구해요. 그래서 부증성과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면 건물은 적용할 수 있어요. 건물은 제조달 원가도 구할 수 있고 감가 누계액도 구할 수 있으니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로 건물처럼 삼각되어지는 물건에 원가법을 주로 쓰죠. 그래서 삼각자산에 쓴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조달 원가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재조달 원가란 말이 일본식 표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조달이란 말, 조달청이라는 데가 있죠. 재조달은 다시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바꾸면 재생산 비용, 다시 만들 때 원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다시 만들 때 원가인데 항상 중요한 게 어느 시점으로 다시 만드냐면 항상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다시 만들 때 원가. 따라서 재조달 원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준 시점으로 다시 만들 때 원가. 두 번째는 재조달 원가의 종류입니다. 재조달 원가의 종류는 무슨 원가와 무슨 원가가 있느냐? 하나는 복제 원가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대치 원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복제 원가를 복조 원가 혹은 재생산 비용 그래요. 요게 재생산 비용, 이게 복조 원가. 그리고 대치 원가를 대체 비용 그렇게 말해요. 그러고 나서 보면은 얘를 재생산 비용이라 그러니까 재조달 원가는 주로 복제 원가를 많이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제 원가는 뭔데? 복제 원가는 똑같은 거. 여기 보세요. 같은 회사의 지금 제품 맞죠? 똑같은 거죠. 물리적으로 똑같죠. 이게 복제 원가. 얘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 물리적 측면의 원가. 근데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썼던 지우개 기억나세요? 흑판 지우개? 여기가 종이로 돼 있고 막송 같은 거 집어넣어서 사용했던 그 흑판 지우개. 예, 그런 거 그거를 평가하려는데 이걸 갖다 놨다. 요건 지운다는 기능만 똑같을 뿐 똑같지가 않죠. 그게 뭐다? 대치 원가. 얘는 효용 측면의 원가. 그래서 물리적 측면의 원가가 있고 효용 측면의 원가가 있는 거예요. 얘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 효용 측면의 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용도와 기능 면에서 같은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복제 원가와 대치 원가라는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복제 원가, 대치 원가 두 가지가 있다. 물리적 측면의 원가인 복제 원가라 그러는데 사실상 더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어떤 원가를 더 많이 쓰느냐? 복제 원가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 요걸 주로 많이 쓴다. 이제 요것은 더 앞으로 이론 공부를 해가면서 우린 감가 수정의 과정,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런 걸 배우신 다음에 더 깊이 있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일단은 복제 원가라는 개념을 많이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재조달 원가의 산정. 재조달 원가 산정할 때 우리는 주로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말고 건물. 그런데 건물을 내가 직접 건물을 짓는 것과 전문가한테 맡겨서 짓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직접 짓는 걸 자가건설, 전문가한테 맡겨서 건설하는 건 도급건설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간에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무조건 하고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해요.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비용 명세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에 준하여 처리한다.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어떻게 구하냐면 도급 맡길 때 비용. 도급을 맡깁니다. 자, 전문가한테 맡긴다고 할 때 도급 비용이에요. 도급 비용에 플러스 도급 비용 플러스 기타 등등 부대 비용. 그러니까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도급 비용 플러스 부대 비용이다. 이렇게 도급 비용에다 부대 비용을 더해서 구해요. 근데 건물을 도급을 맡겼는데 갑에게 맡겼느냐 을에게 맡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적인 도급 건설 비용, 표준적 도급 건설 비용에다가 부대 비용, 통상의 부대 비용, 보통 말하는 부대 비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적인 도급 건설 비용에다가 통상의 부대 비용을 합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건물의 제조도 원가를 구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도 원가는 다시 만들 때 원가다. 용어가 너무 생소하죠? 용어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감가수정으로 건너가요. 감가수정으로 건너갑니다. 우리 교재 157페이지. 자, 감가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감가수정이란 말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학자들이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로부터 따왔는데 감가수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해하잔 말이에요. 먼저 감가상각이라는 용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로부터 감가수정이라는 개념을 따왔다. 근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쓰는 말이냐면 회계에 쓰는 말이에요. 회계. 세무회계나 기업회계 같은 회계에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감정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만드는 용어가 뭐다? 수정이란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각이라는 용어로부터 수정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죠. 감가상각, 감가수정. 회계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은 어떤 개념이냐? 마치 여러분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중고차 시세평가할 때냐? 아니면 자동차 보험 들을 때 자동차 보험의 자차 평가하는 방식이냐? 얘는 자동차 보험의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십시오. 자차 평가 방식. 얘는 중고차 시세평가 방식. 중고차 시세평가할 때 쓰는 방식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상각 개념을 적용하는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은 일단 취득원가, 얘는 취득원가 혹은 장부가격 기준이에요. 얘는 제조도원가 기준이고 얘는 법으로 딱 정해놔 있어요. 법정 내용연수 기간 동안 까나가는 거예요. 경과연수의 중점이고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 기간 동안 따지되 남아있는 잔존연수에 중점을 둬요. 얘는 법정 내용연수, 얘는 경제적 내용연수, 얘는 지난 거 경과연수에 초점, 얘는 남은 거 남은 연수에 초점. 얘는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자동차 상태 눈으로 안 봐요. 눈으로 와서 보느냐 보지 않느냐 얘는 안 봐. 얘는 봐. 얘는 중고차 팔 때 하나하나 관찰을 다 해요. 그래서 까나가. 상태가 안 좋은 거 다 전부 다 까나가요.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는데 얘는 관찰 감가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걸 관찰 감가라 그러거든요. 관찰 감가 얘는 인정하지 않는다. 얘는 관찰 감가 인정한다. 얘는 물기경 중에 물리적 기능적인 측면만 따지는 데 비하여 얘는 물기경을 다 따져요. 하나하나 다 봐요. 시장성을 얘는 고려하지 않아요. 얘는 시장성 고려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나씩 보는데 여러분은 무조건 하고 상각은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차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차 평가 방식. 수정은 중고차 시세 평가 방식이다.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1,000만 원 주고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을 들은 거예요. 그 자동차 보험 들었을 때 자차 평가하죠. 갑돌이와 을돌이가 차를 모는 스타일이 달라도 갑돌이 차는 상태가 아주 양호해요. 1년 지났는데. 을돌이 차는 차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 그래도 자차 평가는 똑같은 방식이야. 똑같이 평가돼. 근데 중고차 팔 때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상각과 수정의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을 해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감만 잡으세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책에 있는 표 157에 있는 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뜻인지 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158로 가볼까요? 감가의 요인입니다. 감가의 요인은 크게 구분하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물, 기, 경입니다.
물은 뭐냐면 물리적 요인에 의한 감가, 기는 기능적 요인에 의한 감가, 경은 경제적 요인에 의한 감가. 감가는 그래서 물, 기, 경 이렇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물리적 감가가 뭐냐면 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서, 부동산을 막 사용하면 어때요? 예, 어떤 걸 사용하면 마멸 혹은 마모, 마멸, 파손, 노후와 손상, 시간의 경과에 의한 노후화나 손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물리적 감가거든요. 물리적 감가. 마멸되고 파손되고 노후화되고 손상되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 감가는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설계의 분량, 혹은 설비의 넘침이나 설비의 과부족, 넘침이나 부족함, 혹은 기능의 저하, 이런 것들이 기능적 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샀는데 12월에 사면 연식이 거의 곧 바뀔 거니까 싸잖아요. 그거 뭐예요? 형식의 구식화, 기능적 감가. 또는 방금 5층,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작아, 설비의 부족, 아예 없어,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 기능적 감가.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 그래서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예요.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아서 오는 감가. 균형의 원칙과 밀접히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이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그래서 경제적 감가란 부동산의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인근 지역의 쇠퇴, 시장성의 감퇴, 그리고 부동산이 부근 환경과의 부적합, 부동산과 그 주변 환경 또는 그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 이런 것이고요. 이것은 무슨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적합의 원칙에 맞지 않으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래서 물, 기, 경 감가가 있다는 것. 참고로 법률적 감가라는 것도 있는데 법적인 측면, 소유권의 하자라든가 흠결, 소유권 등기의 불완전,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적 감가를 전부 다 경제적 감가 속에 넣어서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가를 물기경만 구분하면 돼요. 물기경. 감가 요인은 물기경이 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오. 다른 건 다 신경 쓰지 말고 물기경 감가가 있다. 치유 가능 불가능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이론 강좌 때 할 거예요. 제가 하지 않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직 안 다뤘는데 책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자꾸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용어만 잘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감가 수정의 방법 158 감가 수정의 방법으로 가볼까요? 감가 수정의 방법입니다. 감가 수정과 관련해서 감가 수정의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감가 수정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만 합니다. (158) 감가 수정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그냥 번호를 3으로 하겠습니다. 감가수정 부분에서 감가수정의 방법. 감가수정의 방법에는 크게 구분할 때 감가수정의 방법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감가수정의 방법 세 가지는 내, 관, 분이에요. 내는 뭐냐면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관은 뭐냐면 관찰감가법. 아까 눈으로 관찰한다 그랬죠? 관찰감가법. 그 다음에 분해법. 이렇게 있어요. 그때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때 이 내용연수는 어떤 내용연수를 가리키냐면요, 우리가 내용연수다라고 말하면 항상 언제나 경제적 내용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가리키는 거다.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내용연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물리적 내용연수 말하는 거 아니다.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서 내용연수는 경제적 내용연수다. 그런데 이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돼요. 제일 첫 번째는 정액법, 그 다음에 정률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는데, 요건 책상 위에서 이론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관찰강화법과 분해법은 부동산을 직접 보면서 관찰하거나 부동산 관련해서 직접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적으로 감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요건 책상 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요거는 직접 부동산을 보면서 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보통 하고요. 적정하지 아니할 때만 요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찰감가법이라든가 분해법 같은 경우를 병용한다.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책상 위에서 자료를 가지고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정액법은 말 그대로예요. 일정액씩 감가하는 거예요. 얘는 매년 일정액씩 감가하는 거예요. 얘는 일정액씩 감가, 매년 일정액씩 감가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1,000원이잖아요. 그럼 수명이 10개월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매월 100원씩 감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일정액씩 감가하는 것. 이렇게 정액법이에요. 반면에 정률법은 일정률로 감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각률이 50%라고 해볼게요. 첫 달에 이게 1,000원짜리인데 첫 달에 500원 감가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달에 다시 250원 감가, 세 번째 달에 125원 감가. 상각률은 일정해요. 상각액이 점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액법은 일정액씩 감가하는 방법이고 정률법은 일정률로 감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상환기금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이게 감채기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감채기금. 여기에 이자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이제 이론 강좌가 좀 더 들어가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정액법은 일정액씩 감가하는 거다. 정률법은 일정률로 감가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주로 건물 같은 경우는 정액법을 써요. 서서히 감가하는 것. 그런데 비해서 기계류 같은 경우는 기계 같은 경우는 포장을 딱 뜯음과 동시에 가치가 뚝 떨어지는 기계류는 정률법으로 보통 많이 해요. 그리고 상환기금법은 감채기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는 이자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자 개념이 등장하는 건 정액법이나 정률법은 이자가 없어요. 여기만 이자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거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론 강좌 더 가서 우리 화폐의상가치 계산에서 감채기금 아시죠? 감채기금 계수. 감채기금이 상환기금이에요. 감채기금법.
거기서 이자, 복리 이자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더 알아야 요게 금방금방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설명한 요것만 딱 알아두세요. 감가수정의 방법은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이 제일 먼저 있더라. 그게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은 대상부동산을 직접 관찰하면서 직접 보면서 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장점은 실제 감가와 일치하는 장점이 있지만 평가사에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이 감가수정의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제가 다루지 않는 것들은 저에다 넘어가시고 그만큼만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가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냄으로써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제조달 원가가 뭐고 감가 누계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160페이지 비교 방식. 160페이지로 가시면 원가 방식 말고 이제 비교 방식. 근데 비교 방식에서 제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교재는 160페이지.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제일 쉬워요. 3방식 중에서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은 뭐냐? 말 그대로예요.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을 이거라고 합시다. 얘가 대상부동산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대상부동산 감정평가론에서 자꾸 대상부동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뭐의 줄임말이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이런 뜻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대상부동산이라 하자. 앞으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 이걸 대상부동산 그래요. 대상부동산. 이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요거 인근지역이라 그랬죠. 인근지역. 인근지역입니다. 거기는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지역이 있습니다. 유사지역. 여기는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유사지역에서는 대상부동산은 없어요. 유사지역만 있어요. 인근지역은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고 유사부동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고 그 다음 유사부동산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유사지역은 대상부동산은 속해 있지 않다. 그런데 대상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속해 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동일수급권이라 불렀어요. 동일수급권이에요. 그럼 대상부동산을 이제 평가하려고 해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부동산, 이게 대상부동산입니다. 이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제 자,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려면 대상과 유사한 부동산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면 참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할 수가 없었대요. 왜 선택할 수 없는지 나중에 우리 이제 이론 강좌 때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건 형이 동생한테 팔았는데 진짜 싸게 팔았어. 근데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 모른대. 그러면 원래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 모르면 원래 얼마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선택하면 안 돼요. 그건 왜 그런지 앞으로 이론 강의에 가면 더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대신 얘를 사례로 선택했대요. 얘를 사례로. 얘가 사례부동산이래요. 그런데 얘는
친구 간에 거래가 된 것으로 20% 싸게 거래가 됐는데 8천에 거래가 됐대요. 20% 싸게 거래가 됐는데 8천이래요. 그럼 원래 얼마였을까? 짐작컨대 1억.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얘는 형이 동생한테 팔았는데 진짜 싸게 팔았어. 근데 원래 얼마였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죠.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얘는 8천에 거래가 됐는데 8천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20% 싸게 팔았대. 그럼 1억. 얘는 진짜 싸게 거래가 됐는데 형이 동생한테 3억에 판 거야. 그런데 얼마만큼 싸게 팔았는지를 몰라. 그러면 3억에 원래가 얼마였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건 사례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대상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이 사례부동산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서 사례부동산의 사례 가액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례부동산의 가액이 나왔잖아요. 이 사례부동산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를 사례 가액이라 그래요. 사례 가격 그래도 좋고요. 거기에 곱하기. 좀 전에 형이 동생한테 팔았다. 그런데 얼마에 팔았는지 모른다. 만약에 안다면 원래부터 정상적인 거래로 바꿔놓을 수 있겠죠? 요건 친구 간의 거래가 되었다. 20% 싸게 팔았다. 8천에 거래가 되었으니 원래로 바꿔놓으면 1억이더라. 이렇게 바꿔놓는 걸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는 상태로 바꿔놓는 걸 사정보정, 그걸 수치화하는 거야. 사정보정치. 그 다음에 대상부동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기준 시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사례부동산이 거래가 됐던 시점은 거래 시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래 시점 거를 기준 시점에 맞춰서 조정해 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정보정이라 그래요. 우리 사정보정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됐었죠. 부동산 가치의 특징에서, 그리고 또 변동의 원칙에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이런 말이 나왔죠. 사정보정, 이제는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요거는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어떤 사정이 개입됐으면 사정보정, 정상화시키는 거. 요거는 시점 수정.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 조정하는 거 시점 수정. 그러니까 여러분 시점 수정이란 말도 우리 변동의 원칙 때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변동의 원칙. 부동산 가치가 변한다는 원칙. 시점 수정을 해야 돼. 기준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 시점 걸 기준 시점에 맞춰서 수정하는 걸 시점 수정이라 그래요. 아까 사례에 어떤 사정이 개입돼 있어서 그걸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정상화시키는 건 사정보정. 어떤 사례가 형이 동생한테 팔았거나 친구 간의 거래가 됐거나 사정이 개입돼서 싸게 팔았단 말이에요. 그 사정 개입 정도를 알아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사정보정.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1년 차이가 난데 얘는 2019년 7월 1일 날 8천에 거래가 됐대. 얘는 2020년 7월 1일 날 평가는 거래요. 1년 동안의 가격 변동 따져줘야죠. 그걸 우리는 시점 수정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점 수정 곱하기 지역이 다르죠. 대상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과 사례부동산 속해 있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이 동네가 이 동네보다 10% 비싸다. 그럼 지역 간 격차도 조정해 줘야죠. 그걸 지역 요인 비교치 이렇게 말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곱하기 개별 요인도 따져줘야 돼요. 대상부동산 요거잖아요. 대상부동산과 같은 지역 안에 있어도 가격이 다르죠. 여러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2층 가격과 15층 가격이 다르잖아요. 개별 요인이거든요. 그걸 개별 요인 비교치. 대상과 사례가 면적이 달라? 대상부동산은 내가 토지라고 합시다. 대상부동산은 900제곱미터, 사례부동산은 1000제곱미터. 대상부동산은 1000제곱미터, 사례부동산은 800제곱미터. 면적이 달라? 그 면적도 비교해 줘야 돼. 따라서 면적 비교치라고 해요.
이걸 수치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례와 비교해서 거기에 준하여 가액을 구한다 해서 비중가액 이렇게. 그럼 제일 먼저 사례부동산의 가액을 구해요. 사례부동산의 가액을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할 일이에요. 그럼 사례부동산의 가액이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래서 비중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사시지계면, 사시지계면 하여 비중가액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부동산의 가액, 사례부동산의 가액, 여기서 사례, 부동산의 가액 얼마? 1억 또는 8천. 거기에 어떤 사정이 개입됐으면 개입되지 않는 상태로 바꿔놓는 거예요. 사정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거래 시점권을 기준 시점에 맞춰 수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면적 비교. 그래서 비중가액을 구한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의 핵심이에요. 거래사례 비교법의 핵심인데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정보정이란 말을 썼어요. 사례의 정상화 작업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말의 뜻이 뭐냐? 사정보정이란 말의 뜻은요,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바꿔놓는 것. 그러면 사정보정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거 계산하는 요령에서 이렇게 항상 해요. 앞으로 우리 알고 싶은 것, 알고자 하는 것, 구하고자 하는 것, 중요한 값을 분자했습니다. 그럼 우리 알고 싶은 것은 대상부동산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사례부동산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사례부동산은 이미 주어졌는데 대상부동산 알고 싶은 거잖아요? 분자의 대상부동산을 무조건 써요. 분모는 사례부동산을 쓴다. 그래서 앞으로 사정보정치는 무조건 대상부동산을 분자에 쓰고 사례부동산을 분모에 써서 나타낸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사정보정하는지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개입됐을 때 그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정상화하는 게 사정보정이다. 딱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시점 수정. 시점 수정이란 말의 뜻은 거래됐던 시점과 기준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동안의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걸 조정하는 작업이 시점 수정인데,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수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변동률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법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것이 있더라. 이런 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십시오. 그럼 지수법은 어떻게 구하고 변동률 적용법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저절로 이론 공부하면 저절로 아는 거니까 지금 기초 강좌 때 굳이 애써서 외우실라 하지 마요. 그냥 시점 수정할 때 지수법이라는 것이 있고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하시고 외우지 않아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저절로 해결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사정보정이라는 것이 있고 시점 수정이라는 게 있다. 그럼 제일 먼저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례부동산의 가액이 나왔습니다. 사례부동산의 가액이 나왔는데 만약에 뭐 8천만 원 이렇게 아까 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사정보정치 뭐 숫자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사정보정치 1.25라고 합시다. 여러분 8천만 원에다가 1.25 곱해봐요. 1.25 곱해봐요. 계산기로 1억이죠? 1억이요. 그러면 1억으로 아까 보정했잖아. 친구 간의 거래로 8천의 거래가 됐는데 20% 싸게 거래가 된 거래요. 그러면 1.25를 곱하기만 하면 1억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라고. 그럼 여기 1.25다. 그리고 시점 수정치 그동안의 가격 변동이 10% 올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요인 비교치 같은 지역 안에서 선택하지 않고 지역 간 격차가 있다.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얘 얼마, 얘도 얼마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면적 비교치까지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구했다면 1억, 1.1 곱했다면 1억 1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쭉 값을 해 나가면, 이런 식으로 곱해가면 금방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거 시점 수정치 어떻게 구하고, 또
지역요인 비교치 어떻게 구하고 개별요인 비교치 어떻게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그 값을 전부 다 구하는 요령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계산은 지금 기초강의 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구하는지 거래사례 비교법이 뭔지 알아두십시오. 거래사례 비교법은 뜻이 얘가 거래사례란 말이에요. 그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얘와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이런 거래사례 비교법과 관련해서는 162로 건너가 볼까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갖고 있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거래사례 비교법이 갖고 있는 장점은 실제 사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의 현실성, 실증적, 설득력 이런 말을 써요. 실증적이에요. 그리고 설득력이 있어요. 실제 사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 단점은 거래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이 어려워요. 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은 적용이 어렵다.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과 함께 다뤄줘야 되는 것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는 것도 뭐냐면 실은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어지는 땅이라고 합시다. 요게 대상 토지예요. 대상 토지. 그리고 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인근 지역. 그리고 인근 지역에는 대상과 유사한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상과 유사한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상 토지가 속해 있지 않지만 대상과 유사한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인 이렇게 유사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유사 지역에 토지들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지역이 동일수급권이죠. 동일수급권. 그리고 얘는 유사 지역이고요. 그런데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 대상과 유사한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선택하거나 요걸 선택하는데 요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표준지 공시가가 뭔지 배워요. 그 표준지 공시가가 나오면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이 표준지 공시가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하는 방법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불러요. 원리는 거래사례 비교법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뒤에 공시가가 뭔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되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의 원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162쪽 이제 수익 방식 우리 쉬었다가 수익 방식부터 끝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